보통은 양육비를 엄마가 키우고 아빠가 좀 많이 주잖아요. 아빠가 키우는데 엄마가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제 여자친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나가도 되는 건가요? 괜찮을까요? 이게 누군지 나가도 되는 건가요? 여자친구분이 그렇게 하고 있던 거 나가도 되나요? 제 여자친구 옛날에 형님 본 적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혹시 저랑 사귀었나요? 중년 이상준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유익하다고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적으로 이제 만나면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들 말이에요. 질문이 나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궁금하다. 그럼 너가 나와서 앉아서 들어라. 근데 앉아서 듣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대신 조금 전문가들한테 물어봐 달라는 질문을 많이 해서 또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 조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가졌는데 양육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네요. 아니 이건 근데 진짜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전 아직 아이가 없지만 주변에 친구들도 이제 애기 낳고 있다가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 궁금하긴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또 네. 도와주시는 분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예. 단골입니다. 예. 이제 조금 저 건방지게 팔짱 끼고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좀 친숙해졌으니까 예. 좀 건방 좀 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바른 자세하고 일단 뭐 얼굴이 바르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기원에서 또 촬영을 또 지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중년 이상줄 뒤에서 스나이퍼처럼 그 지연을 계속 펼쳐요. 예. 최대 이제 128만 원으로 이제 인터넷, TV가 이제 48만 원, 휴대폰 50만 원, 정수기 렌탈이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박인 게 뭐냐면 비교원이 개인정보 보안 사고가 0건입니다. 요즘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개인정보도 되게 잘 지킨다고 하고 타사 업체보다 오랜 기간 이 개인정보 사고가 없었다. 이미 60만 명 이상이 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고를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면은 뭐 혜택이 있나요? 일단 중년 이상준을 통해서 가입하면은 그거는 이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인 추천했을 때 추가로 또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혜택과 상품은 문제가 없이 다 해결된다. 100% 보장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요, 강의 나가는 동안 그 칠판 옆에 저기 비교원 1670-2521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문의 계속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양육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심의 신규덕 변호사입니다. 뭐 이혼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조금 네.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야 그러면은 그냥 양육비는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안 받는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안 받아?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거 달라고 해도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받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안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받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육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있으면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는 거야 많은데 네. 처음에 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당황한 게 제가 알기로 형님 결혼한 적도 없는데 양육비가 도대체 뭐냐? 저는 뭘 하기 전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 다 알고 가야 돼요. 죄송한데 결혼뿐만 아니라 내가 뭐 어디 놀이동산을 가잖아요. 단점이 뭐가 있을까? 놀이동산 갔을 때 내가 후룸라이드를 탄다. 그 이거의 결과가 뭐가? 옷이 어디까지 젖을까?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도 내가 결혼할 때 행복한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거 했을 때 최악은 뭔가? 이혼이잖아요. 최악이. 애가 있으면은 이 양육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궁금한 거지. 양육비는 결국에 돈 얘기잖아요. 양육비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어떤 비용. 아이가 있으면 양육비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발생하죠. 이혼을 안 했어도. 맞아요. 아이의 교육 그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양육비라는 거는 꼭 이혼을 해야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육비는 결국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양 의무예요. 그냥 이혼을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혼하기 전에는 양육비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죠? 생활비. 왜냐면 한 주머니에서 같이 나가니까 이 돈에 꼬리표가 없는 거야. 밥도 같이 먹으니까. 근데 이혼을 하는 순간 내가 밥을 먹는다고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부 관계는 끝났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내가 부양할 의무는 이제 끝났지만 아이와의 관계는 유지가 되잖아. 그럼 아이에 대한 양육 의무는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을 때는 이 부양 의무를 여러 형태로 할 수 있죠.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씻기고 돈도 주고
필요한 것도 사서 같이 나눠 먹고 하는데 이제 나랑 떨어져 살게 되면은 내가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은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것밖에 없어. 내가 얘를 직접 양육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양 의무가 이혼한 부부한테서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 일방에 대해서 돈으로 발생하는 게 양육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어. 이거는 이혼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아니에요. 아이에 대한 책임이라서 만약에 양육비를 안 주면 이혼한 상대방한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부양하지 않고 내 자식을 유기하고 심지어는 학대하는 걸로 비춰줄 수 있어서 이건 되게 민감하고 무겁게 다뤄야 될 이슈입니다. 근데 이게 양육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요즘 생기지 않나요? 이게 문제가 예전에는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배드파파 이런 거 아세요? 나쁜 아빠.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그건데 어. 배드파파는 뭐냐면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을 이제 온라인에 게시를 해서 걔들을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네티즌들이, 엄마들이? 예, 그러니까 뭐 그쵸.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면 큰일이 나는데 그때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상대방이 배째라 나 돈 안 줄 거다라고 하는데 양육비라는 거는 한 달에 적게 잡으면 50만 원, 많아봤자 200~300만 원을 안 넘거든요. 그거 가지고 달라고 소송하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줘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양육을 하지 않는 아빠야, 내지는 양육을 하지 않는 엄마야, 배째라. 네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양육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온라인에 얘 나쁜 엄마예요, 나쁜 아빠예요 하고 게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던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게재하는 게 그분들이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단순히 게재한다고 그게 뭐 달라질 게 있나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잃을 게 없거나 유명인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배드파파에 등재를 한다고 해서 줄 의무도 못 느끼겠죠. 위험이 없으니까. 근데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럼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뭐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네, 이제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양육비가 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랑 이혼할 때 우리 아이의 양육비는 얼마로 하자라고 합의를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법원에서 판결로 양육비 얼마 지급하라고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법원의 명령이에요. 너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내 얘한테.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났더니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돈을 안 줘요. 그럼 내가 법원에다가 얘가 주라는데 안 줘요 라고 일릴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행명령 신청이거든요. 받을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때 처음 해야 되는 건 지급 청구를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받을 돈이긴 한데 일단 법원에서 주라고 한번 얘기가 나왔다 이거야. 하라는 대로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행명령 신청이에요. 그럼 법원에서 야 너 내가 옛날에 얘한테 돈 주라 그랬지. 근데 안 줬지. 당장 줘하고 이행명령이 나와요. 그럼 법원이 이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사람만 있으면 참 좋은데 이래도 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요즘에는 감치가 됩니다. 뭐 반찬 이름인가요? 죄송한데 감치가 뭔가요? 감치요. 예. 저도 몰라요. 감치 알아요? 잡혀갔나?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걸 뭐라 그래요? 수감. 그쵸. 수감. 네. 그 수감 되게 포괄적인 거고 네. 내가 확정 판결 가고 감옥 가면은 징역 몇 년형 하잖아요. 네. 교도소에 가는 게 징역이야.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서 막 추태를 부리고 사람을 때렸어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구치소에 보낼지 교도소에 보낼지는 나중에 검사나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나를 가둘 곳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감치예요? 네, 그래서 그 유치장에 가두는 걸 감치라 그래요. 이행 명령한 다음에 그럼 감치 명령하면은 이제 그러면 경찰이 가서 잡아가지고 유치장에다 가두는 거죠. 경찰 분들이 그런 일도 하시는 거예요? 어디 하죠. 그 주소로 찾아가가지고?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양육비를 안 줘서가 아니라요. 법원이 하라는데 안 했기 때문이야. 근데 그럼 어떤 사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럼 뭐 때울까? 뭐 며칠 쉬다 오지 뭐. 그러면 이제 출국이 금지되고요. 면허도 정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나갈 자격도 없어. 운전할 자격도 없어. 불편하면 빨리 돈 줘.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장치들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생기면서 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처나 전 남편을 구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니까
더 이상 이 양육비를 못 받아가지고 단순히 전전긍긍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배드페파 같은데 얘를 등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도 꾸역꾸역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말리고 싶은 게 그거는 잘못하면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니까 나쁜 아빠 나쁜 엄마라고. 근데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내가 받기로 한 양육비를 받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해도 진짜 돈이 없어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양육비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랬죠? 아이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 부양 의무잖아요. 만약에 이혼을 안 하고 아이가 있어요. 애가 굶어 죽게 생겼어. 저 돈이 없는데요. 이건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알바를 하든 힘든 일을 해서라도 얘를 먹여야 되는 게 마땅한 부모님의 의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돈이 없다고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네가 벌어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일도 안 하고 자기가 먹을 돈도 없고 그냥 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해서 결정된 양육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래서 이 결정된 양육비에 대해서 감액 청구를 법원에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래 옛날에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어요. 그래서 애한테 매달 뭐 150만 원씩 주라는 양육비 결정이 났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망했어. 그래서 이제 얘한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기 힘들어. 그러면 5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마저도 없다. 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돈도 못 번다라고 했을 때 빵원이 되느냐? 그럼 그건 아닌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일개 개인이 어떤 사람한테 줄 돈이 생겼는데 줄 돈이 없어. 그거야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죠. 파산하면. 근데 이거는 그냥 홀몸이 아니라 부모잖아요. 우리나라 법에서 최소한의 부모의 책임은 지라는 거죠. 그래도 진짜 완전 배째라 해가지고 있어, 나는 못 줘, 나는 안 줘, 그래 버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저런 거 법적으로 막 하는 거 외에는. 그렇죠. 뭐 다른 방법들은 뭐 수도 없이 많겠지만 변호사로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제 현행법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이행명령 내리고 감치되고 면허 정지되고 출국 안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돈이 1년씩 2년씩 쌓였어. 그럼 그 돈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변호사를 찾아오면 몇천만 원짜리는 소송을 해가지고 이 사람 신용불량자도 만들 수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아니면은 채권 아니면은 예금 내지는 보험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받아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변호사님이 그런 분들은 못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이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출국할 생각도 안 해요. 맞아요. 그리고 차도 없기 때문에 면허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출국 금지 면허 정지가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요소지만은 출국 금지 면허 정지가 나도 먹고 돈이 없는데 너를 왜 줘? 이런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서 법적인 제도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꺼리면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뭐 출국할 일이 없는 사람, 운전할 일이 없는 사람이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이제 최근에 감치명령 같은 것들이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나는 감치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양육비 못 줘 이러면 그때는 사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진짜 얻어가겠다. 법적으로 뭐 몇 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이게 양육비를 안 주는 게 엄연히 말해서 범죄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민사적으로 내가 당연히 내 아이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민사 책임을 등한시한 거에 대한 죄는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내 민사적인 채무를 안 주는 거니까. 그래. 근데 이러면 사실상 아이가 힘들게 자라니까 징역이 아니라 감치를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변호사님 같은 분들을 찾아가도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없는 그러면 양육비로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많진 않아요. 왜냐면은 금액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라 그러면 금액 자체가 변호사를 찾아갈 만한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혼하실 때 이거를 최대한 확고하게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 결정이 합리적으로 나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찾아올 일도 없는데 요거만 따로 떼서 변호사를 찾아오기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저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시는 거죠. 야, 그러면 이게 썸네일이 양육비 못 받으신 분 이렇게 해서 받으십시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썸네일이 지금
양육비 못 받는 건 못 받습니다네요. 아니죠. 왜냐면은 아까 형님이 말하신 그런 극단적으로 배째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극단적인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주로 도와드리는 거는 상대방이 전문직이고 아니면 번듯한 사업가인데도 안 주는 사람들의 소송은 많이 해봐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순전히 이제 전철을 사랑하지 않고 부성애가 없고 모성애가 없는 이유만으로 안 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돈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은 이 소송으로 다 받아내야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잃을 게 없는 진짜 두 쪽뿐인 사람은 실제로 다른 어떠한 채무에 대해서도 그 사람한테 뜯어낼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럼 저 감치를 한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라 그러면 이제 며칠에서 끝나는데 몇 주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재량이 많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이 악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맞아요. 오히려 그게 전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오히려 야 양육비 안 줘도 뭐 아무것도 못하네 이런 식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까 극단적으로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돈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등한시하고 뭐 감치를 갔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민사적인 채무는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얘가 지금 매달 100만 원인데 1년째 안 줬어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채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 사람 재산을 다 털어서 강제 집행할 수 있죠. 궁금한 게 이제 양육비는 어떻게 측정되는지가 좀 궁금을 합니다. 부부가 측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합의가 되는 경우는 가장 깔끔해요. 서로 뻘이는 결혼하고 있을 때는 대충 알잖아요. 너 얼마 벌고 나 얼마 벌고 우리 같이 애를 이렇게 키웠었잖아. 이 정도 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되게 너가 나한테 얼마 줘. 대신 내가 뭐 이런 것들은 양보할게 라고 하면 서로 그나마 해피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금액은 당연히 없죠. 심지어는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소송은 결국에 여기서 양육비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법원? 판사? 둘 중에 한 명이 뭐 했겠죠? 얼마를 줘라 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판사요? 판사죠. 재판장인데 그러면 재판장이 딱 하고 관상을 보니까 얘는 한 200 줘야 될 것 같다, 50을 줘야 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법에서 양육비 산정표라는 거를 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고려되는 게 부부의 합산소득.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살 때랑 비슷한 정도의 생활 수준을 아이에게도 계속 영유할 수 있게 해주려고 이렇게 합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연령. 보통 아이가 자랄수록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연령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아이의 명수. 한 명이랑 두 명이랑 당연히 2배, 3배로 양육비가 드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데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판사의 재량이 다른 거보다는 많이 가미가 돼요. 왜냐면 소득은 낮은데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소득이 높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고 동생들도 부양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 혼자 양육을 하는 거랑 주변에서 부모님이 됐던 친척이 됐던 도움을 주는 거랑 필요한 양육비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소비 성향도 있잖아요. 얘가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맨날 사람들이랑 놀러 다니고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사람이야. 그걸 내가 증명해. 그럼 괘씸해서라도 이 사람 양육비 많이 줘야겠죠. 그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사님께서 양육비를 결정을 해주세요. 매달 며칠에 얼마씩 지급해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는 거죠. 몇 살까지 지급해다도 부부가 정하는 거죠? 그렇진 않고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양육비 자체는 일단 양육의 대상이어야 돼요. 근데 형님은 지금 양육의 대상이에요? 예. 왜 엄마가 왜 나를 안 보살펴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양육이 그 나이가 몇 살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20대까지는 장난으로 어린이날에 왜 엄마는 어버이날에 선물을 나는 카네이션을 주는데 엄마는 왜 어린이날에 나 선물을 안 주냐. 엄마한테 난 어린이가 아니냐. 20대 때도 그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양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부모를 부양할 수도 있고 그러면 봉양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식을 부양하면 양육이라고 하는 거고 뭐 배우자를 부양하면 이제 그거는 뭐 의리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양육비를 준다 그러면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얼마씩 지급하라라는 걸로 보통 판결문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네. 이게 근데 어렸을 때는 뭐 50만 원으로 뭐 양육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고등학교 가면 교육비랑 이런 것 때문에 50만 원도 절대 감당이 안 되는데 양육비는 그러면은 점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어떤 그런 합의도 처음에 할 때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왜냐면은 말씀을 잘 하셨는데 양육비는 아무래도 아이가 자라면 점점 많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물가 상승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만 원이라고 협의를 했을 때 이 돈으로 지금 충분할 수 있어도 이 아이를 성년까지 키우는데 충분한 돈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합의를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몇 살까지는 얼마, 몇 살부터는 매달 얼마, 몇 살부터는 매달 얼마를 해서 언제까지 지급한다 라고 저도 합의문을 써드리고요. 정확히 써야 되는 네. 판결문에서도 보통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자라다가 그 돈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매달 100만 원으로 판결을 내려주셨는데 지금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뻘이가 너무 좋아졌어. 내지는 이 아이가 돈이 많이 들어 생각보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판결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은닉 재산이 드러났다.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증액 청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축구가 하고 싶다고 독일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영국이나.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로 해서 할 수 있으면 항상 좋아요. 상대방이 그래 네 애가 네가 키우고 있긴 하지만 내 애기도 하니까 나도 이거 지원해주고 싶다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뭔 소리냐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게 애가 왜 이렇게 필요한지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적에서 정하고 있는 양육비의 기준은 아이가 생활을 하고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수준이거든요. 평균인이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를 고려했을 때 전 최소한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양육비 선정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로 축구 유학을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선 필요할 수 있겠지만 사회 평균인으로 봤을 땐 필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증감이 되기는 사실상 좀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육비의 한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소득이 엄청 크면 그러니까 막 연봉이 10억 이상씩 맞아요. 되고 막 20억씩 이상씩 됐으면 분들이 50만 원 주긴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육비 산정표가 보통 이렇게 2D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쪽은 연령, 이쪽은 부부 합산 소득 이렇게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매달 뭐 1억씩 버는 사람은 진짜 천정지수로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맥스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250에서 300. 아 진짜요? 그 이상 주는 거는 그냥 알아서 진짜로 그냥 주는 거고. 네, 조금씩 바뀌기 있긴 하는데 왜냐면은 모성애, 부성애를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은 양육비를 엄마가 키우고 아빠가 좀 많이 주잖아요. 아빠가 키우는데 엄마가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제 여자친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나가도 되는 건가? 괜찮은가요? 그게 누군지 나가도 되는 건가? 여자친구분이 그렇게 하고 있던 거 나가도 되나요? 제 여자친구 옛날에 형님 본 적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혹시 저랑 사귀었나요? 이혼을 하셨는데 본인이 양육비를 주고 있다고요? 네, 양육권을 상대한테 주고 양육비를 주고 있어요. 그러는 경우는 뭡니까? 아빠가 키우고 엄마가 양육비를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엄마가 능력이 더 좋은 건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남녀가 결정을 다르게 한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머니가 양육을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아이가 아빠 손에 자라는 게 좀 더 낫다고 판단이 되거나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합의를 보면 아빠가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가 주부가 되는 경우도 요즘에 종종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엄마여도 내가 양육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버는 돈의 일부를 양육비로 지급을 하는 거죠. 이혼을 해서 양육비를 주잖아요. 이혼한 사유가 부부관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누가가 바람을 펴서 그게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그럼 안 줘도 되지. 그럼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혼을 하면 양육비를 줘야 되나요? 제 질문이 있죠? 안 좋은 건 아니죠?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주고 칠판을 지어요? 궁금해 죽겠는데. 예? 잠깐 광고 하나만 보고 갈게요. 아 그게 아니라 야 이거는 안 줘도 되지. 아, 내 그러니까요. 애가 아니어서 이혼한 건데.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나 법적으로 부부 사이였을 때 나온 거니까 또 모르잖아요. 되게 매서운 질문인데 제가 최근에 이거랑 완전 똑같은 사건을 했어요. 아 이게 들어오셨어요? 사건이? 네. 오. 저랑 되게 가까운 사람인데 전 아니고요. 전 아니고 우리 의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 혼전 임신. 근데 어느 날 남자가 봤을 때 여자가 자꾸 산부인과에 갔다 오는 내역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추궁을 하니까 낙태를 했어요. 근데 남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혼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 제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남자는 자기 애가 아니라고 확신을 했대. 아니 그리고 내 애면은 낙태를 하더라도 나랑 상의를 그렇죠. 했는데 네. 안 상의하고 몰래 가서 지고 오니까 추궁을 했더니 남의 애였던 거죠. 야.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너무 평범한데 남자가 한번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저 애는 내 애가. 그래서 한번 해본 거죠. 그런데 다른 아빠가 있었어요. 와, 저거 진짜 충격이다. 그러면 이제 요건 지워지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자동으로 지워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친자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엄마는 추정하기가 너무 쉽잖아. 근데 아빠는 태어나는 순간 육안으로 추정은 안 돼요. 그러면은 태어났을 때 이 엄마랑 혼인관계가 유지가 돼 있는 사람이 자동으로 아빠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자관계는 유지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양육비 소송뿐만 아니라 양육권 소송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요 아이가 엄마한테 갔다 이러면 양육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럼 양육비를 안 주려면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내 애가 아니다. 진짜 소송. 그 이 친자 관계를 없애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자 부인의 소를 하는 거죠. 그럼 친자 부인의 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법원에서 어디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고 하면은 아빠 거 검사, 아이 거 검사 해가지고 두 개가 다르면 이게 비로소 깨져요. 그때쯤 돼야 양육비 안 줘도 되는 거고 만약에 그때 변호사를 못 만나서 요걸 안 했다. 그러면 이혼은 이혼대로 하는데 내 애도 아닌 애한테 양육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있죠. 그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일단은 알게 된 것도 대단한 행운이고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많이 봤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이혼을 했는데 얘한테 양육비를 주는 사람들도 꽤 될 겁니다. 그러면 저 이제 X님은 아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사기당한 건가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는 애매하지만 요 결혼을 한 행동이 있잖아요. 요거 자체가 사기 결혼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이혼 청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소로 이건 이혼이 아니라 결혼을 취소해야 된다.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지금 그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 중인 건데? 저도 이따 물어볼게요. 다행이는데요. 엄마 아빠가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진짜 어느 한쪽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경우는 그냥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냥 이혼하자. 양육비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엄청 많아요. 정작 그 사람이 그렇게 안 결정하더라도 그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약에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히 된다 그러면은 내 자식 이거 법적으로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야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양육비도 우리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그냥 너는 몸만 나가고 합의로 끝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그 옛날에 사망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빠가 돈이 많아. 아빠랑 살래요? 엄마랑 살래요? 이거 본 거 같아요. 누구랑 살래? 진짜 어렵다. 저요? 쓰레기는 엄마랑 살아야 돼. 이런 경우도 있죠. 애한테 선택하라는 경우로. 애한테 선택하라는 경우는 없는데 결국에 양육권이 누구한테 가는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할 거잖아요. 만약에 엄마 아빠끼리 합의가 안 되면. 네.
내가 키울 테니까 그래 너는 양육비만 보내 이거 하면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아이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아이가 아무리 아빠랑 살고 싶다 그래도 우리끼리 엄마가 키우기로 했으면 그렇게 결정 내는 거야. 왜냐면 양육 의무를 강제로 부과할 수는 없어요, 아빠한테. 근데 양육권에 대해서 둘이 다툼이 있어. 그럼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판사가 결정하겠죠. 서로 내가 키우겠다. 서로 내가 키우겠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서로 내가 안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와 어떻게? 그럼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 판사가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판사는 누구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결정 기준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의 뭐 돈, 엄마 아빠의 뭐 행복 이런 게 아니라 자녀의 복리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의 행복이야. 누구 손에 길러지는 게 더 행복할지.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기에는 엄마가 나는 절대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판사가 보기에 엄마한테 키워지는 게 행복할 것 같으면 이렇게 결정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어리다, 뭐 3살이다, 4살이다 이랬을 때 그랬을 때는 아이가 아무리 엄마랑 살고 싶어요, 아빠랑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도 참고만 할 뿐이지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그 나이 때 아이의 판단은 성숙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이상 중학교 되면 아이도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잖아.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이가 나는 누구랑 자라는 게 더 행복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판사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양육비를 계속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재혼을 하게 됐어요. 아이랑 같이 가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재혼을 했어요. 새로운 엄마, 새로운 아빠랑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양육비는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거는 나가도 되나요? 자꾸 어떤 사례들이 이런 것도 있나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제가 그러고 있고요, 아니면 제 친구가 그러고요,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고요. 나 이런 사례들이 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본인이고 이거고. 아 그래요? 경험담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있잖아요. 예, 나라고 예. 할게요. 변호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변호사여도 못 막는 건가 봐요. 예. 내가 있고 이제 여자친구가 있죠. 근데 X가 있었겠죠.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아이가 있잖아요. 예. 요거는 깨졌으니까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새로운 엄마가 생겼을 때 아빠는 아무리 X긴 하지만 얘랑 했던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정 부분만 받게 한다든지. 근데 요 아이 입장에서는 요 아이를 사랑하겠지만 물론 내 아이가 얘를 봐줄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러네. 여기서 냉정해지면 매달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씩 더 어디서 뭔가 생겨. 그러면은 이때 푸시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돌싱들끼리만 있을 수 있는 바가지인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또 내가 소중해, 지난번에 걔가 소중해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내가 소중하겠죠. 근데 걔 기분 안 상하게 했다고 매달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씩 이걸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지? 빨리 가서 받아와 라고 등 떠밀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 사람이 낳은 아이가 아닌 거를 키우게 하는 건 미안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냉정하게 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막 5년씩 10년씩 별일이 없다가도 나중에 사건들이 빵 터지기도 해요. 야 이게 어렵네요. 사랑이 이제 20대 때는 이제 첫사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또 연애라는 게 아름답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조금 험한 꼴도 많이 조금 보고 험한 일들도 예상을 많이 해야 되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이 정말 불행해서 이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부터 남녀는 각자의 행복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아이는 그때부터 불행 시작이야. 그러니까요. 왜냐면 첫 번째로 부모가 양육권을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내가 키울 거라고 싸우면 그건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내가 안 키울 거라고 싸우는 순간 아이가 그걸 어느 순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 한 사람이 키우기로 했는데 양육비에 대해서 싸워.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 양육비가 내 밥이란 말이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양육비 너무 비싸다고 줄여달라고 자꾸 싸워. 엄마는 야 애 키우려면 그 돈이 얼마나 든지 그럴 거면 네가 키워. 이걸 애가 들어. 그럼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 정도 경제 부담이구나. 그리고 심지어 내 엄마나 아빠는 나를 키우는데 이 비용들을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볼 수 없는 나의 엄마 내지는 나의 아빠는 이 돈을 나한테 주는 걸 아까워하는구나가 깊게 뇌리에 박혀요. 근데 이제 고민이 많이 되겠어요. 아이가 이제 상처를 입을까봐. 근데 부부 사이가 나빠졌는데 같이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대학교 갈 때까지만 이혼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부부가 사실 많다고 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아이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죠? 예. 그거는 연령대에 좀 다른 게 형님이 말한 그런 케이스가 이례적일 것 같지만 옛날엔 일반적이었어요. 그나마 지금 그런 부부가 줄어드는 거야. 이혼에 대한 그래요? 선입견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이혼이 많아진 거구나, 옛날보다. 그러네요. 옛날도 이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참았는데, 이제는 그냥 이혼이 흉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뭐 10년 후, 20년 후에는 뭐 아이들의 상처를 물어봤을 때 우리 아빠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렸어요. 이런 얘기는 극도로 줄어들 거예요. 우리 세대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야, 이해됐어. 이제는 한 번 맞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이혼이에요. 그러네. 만약에 제 또래의 어떤 클라이언트가 와서 이혼을 고민해요. 사유가 뭐예요? 뭐 단순히 뭐 남편이 소리 질렀어요. 성격 차이예요. 답답해요. 그러면 저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오라고 하죠. 심각하지가 않으면. 근데 남편이 때렸어요. 남편이 외도해요. 아내가 외도해요.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 그때는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최소 5, 60년인데 이걸 계속 참고 사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러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불행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갈라서고 여러분의 삶을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그거는 40대가 맥시멈이야. 50대부터는 나도 경험해보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어머님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정말 충격적으로 받았던 피드백은 내 나이가 돼봐요 행복이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몰라. 행복이 아니면 이제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의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내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가치가 이 사람한테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슨 소리야 답답하네 빨리 이혼하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서 이건 연령대별로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댓글에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변호사님이 중간중간 반말을 한다. 말투에서. 그랬어?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나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오늘도 반말했습니다. 오늘도 중간중간 좀 이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반말했어요? 저는 약간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나 무시하는 거야? 반말했다고? 나 근데 못 들었는데? 뭐뭐 했을 반말했어? 거야. 이런 식으로 말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한테 하는 반말이 아니라 그거 아니야? 설명하는 거 아니야? 예, 어쨌든. 그게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학생들한테도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습관적인 건가요? 학생들한테 반말을 하는 거 아닌데요. 이런 피드백이 나오는 정도만 해요. 반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유튜브로 봤을 때는 반말을 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 이제 방금 내가 한 게 반말이에요. 맞아요. 방금 저렇게. 네. 근데 이제 뭐뭐 하죠? 뭐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말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반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 기분 나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기분 안 나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게 그냥 좀 약간 습관적으로 분위기를 위해서 하시는 건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꽂히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질문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궁금한 거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강의를 듣고 나니까 중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한번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 변호사실 사무실이 출연 이후에 좀 뭐 달라졌나요? 그럼요. 일단은 저희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되게 많이 늘어났고요. 유튜브 채널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의뢰인 중에서도 중년 이상준 이거 채널 잘 봤다. 설명 되게 잘 해주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보고 또 이제 뭐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의뢰를 오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이거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사실 개개인적으로 다 얘기는 달라요. 근데 결국에 변호사가 이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그 의뢰인도 믿음을 갖고 저한테 접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고 쏙쏙 들어오셨다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혹시나 살면서 힘든 일이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일이 있을 때는 법무법인 심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튜브에서도 뭐 이런 사례들을 많이 영상을 찍고 계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례가 조금 이런 사례는 어떡하지? 좀 궁금하다고 하면은 유튜브 채널로 가셔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면 이미 올라와 있는 사례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혼은 하실 건가요? 멀어졌죠. 많이 멀어졌어요. 원래 멀어졌거든요. 이제 나도 이제 뭐 코미디를 해가지고 더 코미디의 그 꿈을 꾸고 있으니까 외국 가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외국 갈 때 가족이랑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Give it to me